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가을을 상징하는 황금 들녘의 풍경은 우리 지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죠. 더구나 올해는 벼농사가 풍년이라 수확기를 맞은 지금 농촌은 더없이 분주한데요. 그런데 이 풍성한 결실을 눈앞에 두고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물가가 연일 오르고 있는데 유독 쌀값만은 유례없는 폭락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어떤 대책들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 전북대학교 식품유통학과 송춘호 교수, 그리고 전라북도 쌀생산자협회 임만수 사무처장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명절 직후에 인사를 드리는 만큼 참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주제 참 무겁고 또 어렵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세 분 인사 말씀 그리고 소감 들으면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의원님 해주신다면요. 예, 김재부안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쌀 문제가 농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절대절명의 시기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 신곡이 이제 수확되고 있고 이게 시장에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인 판단이 있지 않으면 농민들이 고통은 가중될 겁니다. 인건비 올라갔죠. 생산비 올라갔죠. 면세유, 비료값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다만 쌀값만 내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 또 전문가의 목소리, 또 우리 정치권의 목소리도 듣고 또 좋은 대안을 모색해서 정부가 정말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예, 교수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995년도 WTO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쌀 문제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쌀 부분은 걱정 없이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쌀 문제로 가을만 되면 매년 농부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특히 심한데요. 과연 10년 후에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무처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정읍에 농사 짓고 있는 쌀 생산자협회 사무처장 임만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실질적인 정책 입안자와 그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이나 어떤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좀 참석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실제 우리 농민들이 작년에 나랏값 대비해서 서삼석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6만 5천 원이던 게 올해 5만 원이 떨어졌을 경우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1조 4천억 정도 소득 감소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거의 4만 2, 3천 원 정도까지 벌써 지금 나락감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실제는 2조 원 이상 농민들이 소득 감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좋은 해법 찾아내고 정말 농민들이 살 길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쌀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내려간 게 아니라 무너진 거라고 봐야 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사실 수치상으로 아직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건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수확기 대비 21만 한 4,14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현재 기준을 8월 25일자로 잡냐, 9월 5일자로 잡냐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9월 5일자로 하면 16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4만 9,400원 정도가 하락한 겁니다. 전체 통계로 보면 한 3, 4%가 쌀값이 하락된 겁니다. 근데 물가는 지금 8% 이상 올라가고 있는 걸 6% 이내로 잡겠다고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천개 품목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쌀값은 오히려 23, 4%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쌀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교수님, 소비자들은 실생활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 쌀 생산자는 쌀 한 가마니를 환산하면서 내가 한 필지 1,200평에서 내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하는 부분에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비자는요, 1년에 56.9kg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루로 계산하면요. 155g이 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공기가 100g이라고 하는데요. 100g 가격이 241원밖에 안 됩니다. 뭐 흔히 말하자면 껌 한 통값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우리 소비자들은 최근에 와서는 쌀 구매 단위가 줄어가지고 10kg짜리를 가장 많이 이렇게 구매를 하는데 10kg짜리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4,600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기가 100g밖에 안 되다 보니까 소비자는 체감을 못하고 우리 생산자는 한 필지기에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540만 원 정도 총수익이 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370만 원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31% 급감했거든요. 근데 소비자 가격은 17%밖에 감소를 안 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체감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쌀값 폭락은 21년산 쌀을 사들여서 저장해놓고 판매하는 미국 종합처리장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수확기가 시작돼서 가을 햅쌀 출하와 맞물리면 아무래도 수요에 비해서 초과 공급이 더 있는 만큼 쌀값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또 벼농사가 잘 돼서 수확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사무처장님. 일단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농민신문에 보니까 통계청에서 8월 16일자로 그 작황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작년 수준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했어요. 8월 16일 날. 근데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9월 달에 태풍이 왔거든요. 태풍이 그때 왔을 때 다행히 이제 비켜가긴 했지만 실제 저희들 지역에 보면은 태풍 지나간 후에 지금 이상마름병이든 그 다음에 흑수병이든 이게 바람 맞아갖고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는 나락병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정읍, 김제, 군산 이쪽 평야지 쪽으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밀을 심고 벼를 심은 나락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시청 들어가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실제 이제 아무튼 8월 16일자 통계청 자료로는 작년 수준 한 380만 톤 정도 생산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농민들은 참 풍년이 되면 기분도 좋고 1년 농사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 거꾸로 돼가지고 풍년이 되면 더 두렵고 풍년이 되면 더 요거도 먹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와, 다 이게 농민들이 쌀을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쌀값이 폭락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위로는 못 받을 망정 그런 질타 아닌 그런 뭐 원인 제공자로 이렇게 아무튼 주범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억울하기도 하고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에서도 예산 세우면서 홀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 현실에서도 이런 좀 홀대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풍년이 들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아까 예. 멘트 하셨듯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사실 전북이 병충해로 좀 큰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풍년이라 하면 참 축하할 일인데 그렇죠. 사실상 굉장히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01년부터 시행해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쌀 시장 격리제인데요. 의원님, 먼저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올해 상황에 좀 맞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2020년에 양곡관리법 14조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쌀의 시장에 쌀이 생산량이 3% 이상 초과 생산됐을 때, 전년 대비 3% 이상 초과 생산됐을 때, 전년도가 350만 톤이고 작년에 이제 380만 톤이었다면 한 9%가 초과 생산됐죠. 그러니까 격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동 시장 격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시에 시장의 자동 격리를 통해서 쌀 가격을 안정화를 시키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고 20년에 개정이 됐는데 예. 그때 이 개정이 된 건 뭐냐면 그 전에 변동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쌀을 생산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수확을 해서 시장에 내놨더니 쌀 가격이 떨어졌어요. 쌀 목표 가격 대비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안전판이 있었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밤농업도 지원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쌀의 안정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자동시장 격리제, 양곡관리법을 자동시장을 그 시장에서 자동격리하겠다라고 정부가 추진을 한 거죠. 그때 당시 정부는
쌀값을 안정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격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격리한 게 아니라 후행적으로 사후 대응적으로 하다 보니까 쌀값을 계속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예. 격리, 2차 격리, 3차 격리 총 37만 톤을 했는데 21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대로 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쌀 시장 격리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거나 혹은 가격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이 초과 공급량을 정부가 사들여서 강제로 시장에서 좀 격리시키도록 하는 제도인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올해 쌀값 폭락 부추긴 원인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의 대응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 너무 늦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얘기해 주신다면요. 뭐 앞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참 뭐하지만 아무튼 민주당도 이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인 제공자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원택 의원님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 시절에 이미 제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미 2020년 사안부터 안 보일까 화면에는 잘 안 잡힐 텐데 이미 2020년 8월부터 쌀값이 지기 시작했어요. 갖고 수학기 때 이미 보통은 뭐 한 달 단위로 뭐 몇백 원 떨어지는데 이때 이제 수학기 들어서면부터 한 2,000원 이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학기 때. 그리고 1월 달 수학기 끝나고 1월 달 되니까 한 3,000원 정도가 추가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 후로 계속 떨어져서 뭐 5%, 8%, 11%, 13%, 15%, 심지어 나중에는 26%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작년에 풍년이 들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2000년산부터 공매를 5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상 최악의 그 흉년이 들었거든요. 가지고 20년에 보통 뭐 이게 10아르당 보통 520kg 정도 이렇게 수확되던 게 2020년도에 483kg, 그러니까 52년 만에 최악의 흉년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물량이 줄면서 엄청난 공매를 했어요. 정부 가지고 있던 물량을 풀어서 재고가 이 당시에 연말에 가서 15만 톤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학기 때 되니까 이따 더 드릴 말씀 있는데 수학기 때 되니까 숨어있던 재고량들이 확 드러난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파악을 못한 거죠. 그 숨어있던 재고량과 15만 톤 나오고 또 수확량이 다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522kg로 다시 원상 회복을 하니까 그 20년에 남아있던 재고량과 21년도에 수확되는 양이 포함이 되면서 그때부터 재고가 짜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속 아무튼 격리해라, 뭐 삭발도 하고 막 했었지만 결국은 그 당시 홍남기 부총리하고 김현수 농림부 장관, 농민들한테는 최대의 어떤 뭐라고 좀 표현하기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 농민들한테 원망의 대상인데 이분들이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리고는 물가지수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12월 28일 날 이걸 이제 격리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격리 발표하고 아시다시피 바로 또 최저가 입찰로 하면서 쌀값을 오히려 상승시키고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현 정부도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최저가 입찰로 오면서 더 완전히 지금 폭락을 시켜버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입장을 관철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맨마당한 게 농산물이고 특히 그 주곡인 쌀을 잡으려고 어떤 계획적으로 했는데 그 계획이 성공한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결국은 똑같은 정책을, 다른 것은 싸우는데 농민들 중에는 살롱 정책은 똑같이 하고 있다. 농민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앞장서서 야당이 되니까 다시 하시는데 열심히 하셔야죠, 야당이니까. 근데 정말로 진심을 가지고 이제 과거에 5년 동안 되풀이됐던 살롱 정책을 폐기하고 정말 농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부를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진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쌀값은 사실 21만 4천 원이라고 하는
어떤 쌀 목표 가격이 내부 방침상 그 선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나쁘지 않게 형성돼 왔었죠. 그러나 임기 1년 남겨두고 이제 작년에 사실 이제 쌀이 초과 생산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당 차원하고 우리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거 빨리 조기 선제 격리를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장관 그때 당시 이제 쌀이 21만 원, 22만 원 이 사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은 이렇게 선제적이고 능동적 원래 양곡관리법 취지대로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후행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감 때도 상당히 논쟁이 됐던 거고 예. 후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저는 뭐 잘못했다고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잘못해왔던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도 다시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당 차원에서 당론까지 채택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는 21만 원 이짝저짝의 쌀값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 당국이 약간 오판한 것도 있고 무능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성찰하고 지금 16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와 있었거든요.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우리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기투합하고 대응도 하고 그랬는데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론으로 채택이 돼서 원내대표 박홍근 대표와 당론으로 채택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양곡관리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10월 초에 발표할 쌀 선제적 격리 조치의 규모, 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예. 정부의 시장 격리 조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5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목표 가격제에 의해서 쌀 가격이 시장 가격에서 좀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목표 가격의 85%까지는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2020년부터 시장 격리제로 바뀌어졌는데요. 2020년에는 공교롭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산이 그런 같은 예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21년산에 비해서 90만 톤이 더 많았었는데요. 정부에서 37만 톤이 이건 과잉된다 해가지고 9월 달에 시장 격리를 한 번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시그널을 시장한테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졌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년 9월 15일이면 딸 작황조사가 발표되는데 쌀 작황조사에서 평년장 이상이 될 것이다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농가들도 안 믿고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고 피해가 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흉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저 통계가 틀렸다. 너무 예. 축소됐다는 식으로 부풀렸다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도 작년에 보면 매년 그 산지 쌀 가격은 5일날, 15일날, 25일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10월 5일날이 가장 비쌌습니다. 9월 15일날 작황조사 이후에도 산지 쌀 가격이 올랐었고요. 10월 5일날 이후로 쌀 가격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매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10월 말까지 갔어요. 가격 상승 부분이요. 이 부분에서 정부도 근본적인 기조는 쌀 가격보다는 물가안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 시장이 역방향으로 간 부분이 어쩌면 실기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에서도 보면 정부 비축 및 시장 격리국 가격은 어떻게 결정을 하고 되어 있냐면요.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9번을 산지에서 조사하고 평균 가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쌀 가격이 떨어져야 설령 공급 비축비나 시장 격리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한다는 부분이 지금 낮아진 가격으로 하려고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 있지 않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정부의 생산량과 수요량 예측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농민과 행정 입장에서도 계속 통계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보니 좀 그런 예측과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될까요? 쌀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량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불확실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산량 부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약간 더 좀 불리해진 그런 측면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9.15 착황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장도 생산자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쌀 가격의 폭락 부분을 더 부추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와 물량을 모두 정부에 위임했다라는 것도 문제인데 쌀 수매 방식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최저가 입찰로 진행이 되면서 쌀값 하락을 오히려 부추겼다. 농민 스스로 쌀값을 포기하게 한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요.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격리를 아무튼 요구해서 어떻게든 해서 아무튼 12월 28일 날 격리를 발표했어요. 저희는 다행이다,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고 저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안심을 했는데 1월 15일인가 이제 갑자기 그 격리 방식에 대한 가격 산정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저는 완전 뒤로 넘어갔죠. 이게 제대로 뒤통수 맞았다, 정부에. 이게 뭐냐면 최저가 육공매 방식이라는 건 사실 제가 농사지면서 30년 넘게 농사지면서 처음 들어보는 방식이었고 그런 단어조차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 처음 한 거예요, 그 방식을.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고가 떠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락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쌀 가격과 나락 가격을 기본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하는 정책이다. 이걸 저희들 알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무튼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걸 동원해서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한 그 두 분이 아무튼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해왔는데 그 최저가 입찰 방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농민과 그다음에 농협 간의 싸움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가로 산정을 해서 그게 이제 가장 낮게 산정된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민이 우선이라고 했지만 농협은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또 해서 그 낙찰 대상자가 되는데 농민들이 정부에서는 예정가를 얼마를 하겠다고 발표를 안 하거든요. 뭐 저희들은 정보가 없어요, 농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내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쌀 가격을 써내는 거고, 근데 농협은 중앙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정 정도 정보가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정가를 일정 정도 알고 써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때 딱 낙찰된 상황을 보니까 20만 톤 중에서 14만 5천 톤 정도만 그 낙찰이 됐는데 그 물량의 80% 이상이 농협 거만 된 거예요. 농민이 우선인데 농민들은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고 예정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우리가 지금 거래되는 가격 쓰면 되겠지 하고 썼는데 현실은 그보다 한참 낮은 우리는 거의 7만 원 돈 정도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6만 4천 원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정보를 알고 쓴 농협 것만 나락들만 사진 거예요, 처음에. 한 80% 정도가. 그리고 20만 톤도 채 못 채웠습니다, 처음에 할 때. 14만 3천 톤인가 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결국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농협과 또 가서 또 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냐 뭐 이렇게 또 다툼도 있었고 좀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가를 결정하는 그 예정가를 예가라고 표현하는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그 과정도 원래는 전국 평균가거든요. 이게 공공비축 및 수매가를 결정하더라도 전국 평균가로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거는 최저가 입찰 방식을 선택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했냐면 삼남지방, 충남, 전북, 전남 여기에서 거래되는 시중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를 이렇게 암암리에 퍼뜨린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국 평균가로 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게 공비축 및 비슷하게 흘러가서 농가들이 뭐 100% 만족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갈 수 있었는데 삼남지방 중심으로 한 그 나락 가격을 이 전국 그 이 최저가 입찰 방식에 그걸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락 가격이 수도권 지방의 나락 가격하고 이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충청도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제일 낮은 지역 나락 가격을 예정가로 정해버리니까 네. 나락 가격을 또 폭락을 시켜버리는 좀 그런 좀 상황들을 실제 만들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가 입찰 방식은 그 당시에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떨어뜨려서 정말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선택해서 진행을 했다. 저희 농민들은 지금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상생해야 할 농민과 농협의 경쟁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점이 그렇죠.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이 예정가가 좀 낮은 곳의 가격을 그 기준 삼아서 예, 더 예. 이제 더 최저가 입찰을 할 그렇죠. 수 있도록 부추겼다는 예, 예. 점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금 이제 문제 제기의 내용이나 이런 건 공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바로 그때 김현수 장관한테 문제 제기하고 이것을 시장 가격으로 그냥 수매를 해라. 전국 시장 평균 가격, 애가, 아까 예전 가격을 전국 시장 평균 가격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수매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 방식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시장 격리할 때 이렇게 적용을 했던 이 농식품부 내에 이제 시행령 같은 규칙 같은 걸로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이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논쟁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저희들도 막지는 못했죠. 그렇다는 측면이 이제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겁니다. 삼남지방 중심으로 평균 가격을 내서 애가를 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도 제가 농식품부하고 질의할 때 전국 시장 평균 가격으로 제가 들어왔고, 또 장관도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저렇다면 정말 농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저희 또 국회도 기만한 행위라고 저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공매 방식의 최저가 입찰제는 저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바로 서삼석 의원님,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화를 시켰고, 아까 시장 격리를 의무화를 시켰고, 역공매가 아니라 하나는 비축미 가격으로 하자는 의견과 하나는 전국 시장 평균 가격으로 해서 입찰에 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정안을 내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농민과 농협 간의 갈등, 정보 접근성이, 농협은 조직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농협 중앙회가 한 달마다 그 양곡 가격, 시중 가격을 내거든요. 그 정보를 농협 중앙회는 갖고 있고 일반 농민들은 갖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를 좀 풀어라라고 주장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입찰 방식이다 보니까 풀기 어렵다라는 이제 의견도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아까 갈등과 혼란이 있어서 저도 그때 그 대응을 하는데 정말 이제 고충도, 우리 김제 부안 지역에서도 농민들 또 농협들 정보 접근성 문제 때문에 고충이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쌀 최저 가격제,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정해서 매해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지, 또 혹여나 다른 우려를 낳지는 않을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제가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제 발표한 그 개정안에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요. 이 목표 가격이라는 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3년 평균 시장 가격 대비 당해년도 쌀값이 떨어지면 85%를 보전해 주자. 이렇게 이제 제가 안을 잡았는데, 쌀은 단순히 소비재가 아닙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태라든가 기후 위기 상태가 왔을 때 식량 안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는 시각이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쌀의 공급량이 많냐, 이제 적느냐에 따라서 쌀 가격이 파동치는 게 아니라, 쌀은 정부가 적어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 생존을 위해서 어느 정도 생산량을 확보해야 되고 비축해야 되고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야 농가 소득도 보존되면서 식량 안보적 측면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그게 쌀 목표 가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목표 가격을 정부가 제시하고 그 선에서 수급 안정을 조정을 해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충분히 정부가 마음 먹으면 작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마음을 안 먹고 아까 물가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물가 관리 차원에서 다운시키고 있기 때문에 의무화법이라든가 다양한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쌀 목표 가격은 저는 제시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정황근 장관께도, 윤석열 군 정황근 장관께도 쌀 목표 가격을 제가 정부가 내부 방침상 쌀 목표 가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시장에서의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시장에서의 균형점은 과연 이렇게 저가로 균형점이 형성될 수도 있고 고가로 형성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여전히 이 윤석열 정부도 저희 정부도 잘못됐지만 잘못한 게 있지만 윤석열 정부도 여전히 물가 안정 차원에서 쌀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의 시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고요. 또 이게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겠다고 저희들도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쌀 재배 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여서 생산량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요새 국민들의 쌀 소비가 굉장히 준 것도 문제 한몫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부는 지난해 적정 수요량보다 27만 톤 더 많이 생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한 뒤에도 재고는 넘쳤습니다. 시장 격리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본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는데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시행되다가 지난해 중단됐습니다.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 벼농사 부분을 줄이고 타작물 부분으로 가야 되고 그 부분을 하면서 휴경제도도 좀 도입을 좀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최소한도로 생산되는 양을 정부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계화가 많이 진행된 덕에 쌀 농사는 상대적으로 일손이 덜 들고 소득도 높은 편입니다. 밀이나 사료작물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 않으면 농민들은 계속 쌀 농사를 선택하게 돼서 쌀 생산량이 쉽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쌀 소비를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7kg으로 30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도 덜 팔리고 그 전에보다도 훨씬 덜 팔리고 판매량 자체가 안 나간다니까요.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이 필요한데 원재료인 쌀값을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농협의 창고에도요 42만 톤이 넘는 재고쌀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재고미가 소진이 되지 않을 경우에 농가는 물론이고 농협 경영 위기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농협은 자체 수매를 하는데요. 정부 수매 양국 이외의 부분을 수매를 합니다. 근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 작년도 생산량의 약 54%를 농협들이 샀습니다. 근데 농협들을 크게 보면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과 그다음에 건조 저장 시설인 DS 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협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히 RPC를 가지고 있는 농협들은 뭐 손실이 한 20억 이상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저장 시설만 가지고 있는 농협들만 보더라도 적게는 5억에서 10억 정도 손실 예상이 되어집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지금 지역 농협이 920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평균적으로 순이익 부분이 13억 정도 납니다. 근데 올해 같은 상황이 된다면 농협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의 손실만이 아니고 농가들의 손실로 우리 조합원들의 손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사무처장님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이제 그 쌀 생산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산량, 수확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수확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왜냐하면 여기서도 잠깐 얘기 나오는 어떤 뉘앙스는 면적 대비 수확량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부분이 면적이 늘면 수확량도 많다. 보통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보여준 자료인데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그 시바르당 그러니까 300평당 생산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면적은 놔두고라도 실제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뭐 시바르당 542kg, 539kg 엄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34,000원까지 나락값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공교롭게도 생산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27kg 떨어졌고 그 다음 년도에 524kg, 19년도에 513kg, 2020년에 483kg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난 이제 흉작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그런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급 관리를 잘한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타작물 재배 사업도 3년간 아무튼 하긴 했으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어가지고 조절됐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면적만 줄인다고 생산량이 줄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단위 수확량을 보고 이 전체적인 생산량 그 조절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삼아야지 면적만 줄여서 전체적인 생산량을 줄인다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통계 자료 나오거든요. 면적은 줄였지만 생산량은 더 많이 나오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단위 수확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다각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 생산량 줄이는 걸 좀 먼저 봐야 된다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3년 동안 했던 그 생산조정제에서 제가 농사 짓는 거에 3분의 2 정도를 저는 이제 보통 그 당시에 대부분 정부에서 이제 콩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총채배라고 해서 이제 사료용 벼를 재배를 했거든요. 3분의 2 정도 하고 지역에서 농가들 한 20여 명 조직해서 그걸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콩은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수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뭐 안심하고 또 보조금도 줬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했는데 총채배는 어떻게 했냐면 농가가 알아서 재배하고 농가가 알아서 팔로도 결정해야 되고 가격도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알아서 결정해서 하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되지도 가능성이. 않았죠. 예. 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쌀 가격에 비례한 소득 보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너무 미흡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작년부로 해서 뭐 농가들 다 끝났고 이제 저만 혼자 하다가 결국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좀 사업이 됐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수입 조사료나 이런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계산한다고 한다면 벼 대신에 물론 콩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콩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콩으로 다 몰리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돼서 어떤 때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조사료는 계속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류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의 수요는 계속 폭증을 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다양한 쌀 생산 조정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아예 없더라고요. 빠져 있는 상황을 좀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양곡 자급률은 여전히 낮은 대비해서 쌀 생산량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쌀 생산 면적을 조정하는 거, 또 예. 생산량, 수확량을 조정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전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 비축미를 이제 한 2달 분량을 이렇게 비축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2년, 3년 지나면 또 이제 이렇게 공매 형태로 시장에 나오는데 가공용이든 뭐 주정용이든 나오는데 과연 이제 2달이라는 것이 지금 기후 위기라든가 또는 국제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적절한 분량인지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대돼야 된다. 2달 분량이 아니라 6달 분량으로 저는 좀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작을 전제로 해서 사실 쌀 생산 면적은 조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 3차례 했었고요. 또 저는 의미 있게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관된 정책으로 와야 하는데 하다가 한 6년간 또 그만뒀다가 또 하다가 한 5, 6년 그만뒀다가 하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3년간 했다가 21년부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6천 헥타가 바로 또 벼 재배 면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이 이제 풍년이 들게 된 과정에 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조정이 돼야 된다는 보고 있고요. 이것을 논타작물 재배 사업이라고 지금 최근에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 논타작물의 밀, 콩, 아까 이제 조사료, 그 다음에 분질미 이렇게 4가지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타작물 재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논타작물 재배라는 사업으로 표현은 하지 않고 있고 전략직불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략 품목 직불제인데 여기에 논타작물 재배의 성격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한 700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2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지금부터 이게 한시법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 체계로 관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쌀 생산 조정제, 이론적으로는 일정 기간 논을 쉬게 하거나 혹은 벼 대신 말씀하신 대로 네. 다른 작물을 심어서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하자는 건데요. 교수님,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작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사료용 곡물 중심으로 봤을 때 옥수수 수입이 32억 달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로 그 당시 환율이 1,144원인데 작년도요. 그걸 계산하면 약 4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옥수수가 2배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 같은 양의 옥수수가 들어온다면 최소한도 8조 원 정도 예산이 쓰여집니다. 근데 이 사료용 옥수수 부분의 10%만 우리 국내 타작물 부분에 지원이 한다면 지금 예상되지 8조 원 되니까 8천억이잖아요. 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3,500억을 썼거든요. 3,500억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 생산부분이 조정이 돼가지고 쌀 격리를 하지 않고도 쌀가 안정을 시켰던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외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나 보면 지금 일본이 이러한 부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사료용 쌀을 재배했을 경우에 헥타당 1,0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본 논 면적의 30%가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면서 농가 소득을 쌀 소득 이상으로 보전을 해주니까 이 부분이 곡물의 자급도도 높이고 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쌀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산자들이 동의를 못했습니다. 이 소중한 걸 어떻게 하냐. 근데 지금은 그런 동의도 다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세부한 정책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모든 정책이 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 하나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사료용을 했을 때 이 부분 어떻게 유통시키고 소비시킬 것인가. 이게가 체계가 안 되면 이것도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쌀 자급률이 사실상 10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 개방을 계기로 아주 잠깐 전에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 쌀을 계속 의무 수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수님? 예, 우리가 2014년부터 매년 40만 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쌀이 지금 남아 들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요. 벌써 올해도 7월 달까지 해가지고 이 의무 물량은 다 수입이 되어졌고요. 지난 8월 달이 쌀값 그 하락 문제로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그 8월 달만 하더라도 10차례의 수입쌀 공매가 있었습니다. 현재로 보면 지금 이마트에서도 지금 그 미국산 쌀이 팔리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문제는요, 2019년도를 제외하고 의무 물량보다 매년 8만 톤에서 9만 톤 이상이 더 수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 결국은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이 의무 물량까지 포함한 쌀 대책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한 가지 재구미까지 포함된 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대책도 유명무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택 의원님 의견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TRQ 저희가 이제 저율관세 의무 수입 할당량이 한 40만 톤 정도 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이것이 이제 가공용이나 이제 식용으로 이제 들어와서 국내에 이제 공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 쌀 가격에 영향을 주죠. 쌀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WTO와 FTA의 체결 협약을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바로 ODA 해외 원조 물량으로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예. 국제법상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당 차원에서 지금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께 김진표 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무 물량의 70%는 미국하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양자 협상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오는 물량을 바로 남미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 한국에 오지 않고 양자 협상만 되면 그 물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원천 차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물량을 해외 원조로 보낼 수 있는 국제법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런 거고요. 이 방법을 올 하반기 중에 정기국회 때 이슈화시키고 또 정부가 받아들여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또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내에 반입들의 쌀의 양을 축소시키고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방금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쌀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는 점일 텐데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민과 또 기업, 지자체, 농민 입장에서 각각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정부에 촉구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재배 면적 조사가 끝났고 수확량 예측치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말 10월 초에 정부가 이제 쌀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정할 것 같은데 정말 구곡 10만 톤 이상을 구곡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정부가 구곡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는데 구곡이 결국 시장에 나오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구곡과 신곡을 합쳐서 50만 톤 이상의 선제 격리를 저는 촉구합니다. 그리고 농민 여러분께도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쌀 자급률과 또 정상화를 시키는 일에 같이 이렇게 동참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좀 저도 해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농민들의 고충과 아픔이 곧 우리 국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교수님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모두 실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짜리 김밥이 없어지고 지금 3,000원짜리 김밥이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쌀은 여전히 한 공기에 241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쌀의 소중함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사무처장님. 우리 농민들이 아무튼 뭐 질 좋은 쌀 생산해서 국민들 먹거리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쌀값 폭락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갖고 같이 해결하는 데 힘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밥 먹었냐, 언제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말들을 안부 인사로 주고받죠.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밥심은 중히 여겨져 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수확을 앞두고 논을 갈아엎었다는 올해 어느 농민의 이야기가 예사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가 세계적인 과제가 된 지금 우리 농업의 문제를 냉철히 돌아보고 전라북도가 먼저 농도다운 현명한 답을 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사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